3월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으신 분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6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규 교수님, SBS의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정은경본부장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네.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의 여성의 비율이 좀 높다, 여성분들이 많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성이 현재 집계로는 62%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한 정보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들인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집단 내에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 판정 받으신 사람 가운데 어쨌든 간에 여성의 비율이 많은 것은 어떤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0.5% 정도지만 80세 이상은 3.7%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령대별로 치명률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면역력, 체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연령이 높은 경우에 이제 면역력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낮은 경우에는 감염도 잘 되고 특히 예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치사율이 높은 그런 결과를 낳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범 기자,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또 완치되신 분들의 숫자가 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오늘 대국민 브리핑 오전에도 있었고 지금 2시에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새롭게 나온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젠 사망자 수도 새벽 0시 기준까지는 22명으로 발표했지만 현재 26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망자 26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된 자가격리 중 사망한 사람이 4명인데 이 부분을 의식한 건지 정부는 오늘 생활치료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분들의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중축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대다수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사망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는 22명이었는데 지금 2시에 발표하기로는 26명이 됐는데 4명이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제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분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지금 새로 말하는 아까 치료센터요? 네, 생활치료센터라고 예. 불리는 곳이 그게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젠 발표를 해서 예정이라고 했고 오늘 일단 대구, 경북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교육부가 하는 저기 있는 대구의 그 중앙교육연수원 센터에 예. 일단 우선적으로 160명의 대구 확진자를 이송해서 따로 경증 환자만 관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증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분들과는 이번에 대책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초점이 좀 다른 건 아닙니까? 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들을 모신다는 거고요. 경증 환자를 생활센터로 보낸다는 이유는 즉 병원, 큰 상급 병원인 입원 치료를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입원 치료를 시키지 않겠느냐? 그거는 더 필요한, 더 상태가 위중한 예. 중증 환자들을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병상 확보를 위해서 일단 먼저 경증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치료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현지에서 환자들을 직접 담당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정말 분투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당국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계속 브리핑에 나왔습니다만 이 중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분의 상태가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어떻게 가늠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는 경증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높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류를 하고요. 실제로 폐렴이 많이 진행되면서 심각한 질병 단계를 보일 때 이분들을 중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코로나19의 특성상 경증에서 중증으로 갑자기
예우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낮은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고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상태가 폐렴이 많이 진행된 분들, 이런 분들을 중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박찬문 기자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브리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판넬도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네. 일단 먼저 자가격리 중 사망자가 4명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때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예. 이렇게 안타깝게 숨지신 사례인데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들을 따로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기존에 이미 경증 환자인데 병원에서 음압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상태를 봤을 때 열이 없고 기침 정도만 나는 정도면 이런 경우에서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겠다. 즉 퇴원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좀 제기됐었는데요.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31번 환자가 2월 18일 날 확진으로 판명이 나고 예. 많은 또 추가 접촉자와 추가 확진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먼저 의료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2월 초쯤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또 다른 2차 감염, 3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는데 이제 와서 신천지 교인 명단을 전수조사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나 이런 좀 조심스러운 걸 제기했고 오늘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도 이런 신천지 교회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오히려 실시하게 되면 명단 확보 등을 위해서요. 그렇다 보면 이젠 더 신천지 교인들이 숨고 음지화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 수사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31번 확진자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31번 확진자를 계기로 해서 폭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서 이른바 슈퍼 전파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만히 진전 상황을 보니까 31번 확진자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된 이른바 2차, 3차 감염의 피해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31번 확진자가 2차 감염자냐 아니면 전파를 많이 시킨 슈퍼 전파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건 향후에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현재의 역사가 향후에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조사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의 사태를 완화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우리 보건당국의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은 신천지 교인 가운데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언제 들어왔고 누구고 이런 얘기는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중국 우한에 이미 코로나19가 발병한 그 다음에 우한을 다녀왔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마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어제 있었던 거죠? 예, 하고 오늘도 계속 기자들의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세례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넓은 기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신천지 관련 교인들이 우한을 방문한 기록을 조사했는데 한국의 최초의 코로나19가 발병한 시점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신천지 관련 교인 중에 우한을 갔다 온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공개가 됐고요. 네. 후후 이제 몇 분이 갔고 어떤 직책이었고 어떤 경로로 돌아다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신천지 측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있다, 확인했다. 그래서 신천지 측이 정말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측의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월에 중국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브리핑하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그 중에서도 정확한 규모 자체는 뭐 크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에서 이미 저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은 우리 정부가 보다 자세한 내역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 이 중국 출입국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법무부고 정부 쪽이지 방역당국 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정부는 어느 정도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잠시 뒤 오후 3시에 신천지 측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이만희 총회장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SB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만희 총회장의 행적을 쫓고 있었습니다만 어디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총회장도 등장을 한 기자회견이 잠시 뒤 오후 3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신천지 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내용 등이 브리핑될 수 있을지 설명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 현장을 연결해서 기자회견 상황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측이 그동안 여러 차례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이 기자회견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기자회견 때 이만희 총회장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일부 성도들로 인한 감염자 발생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연일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표현하며 극렬한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신천지 성도임을 밝히며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측의 대변인을 통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까지 했고요. 살인 혐의까지 적용을 했던 것 같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관련해서 이런저런 압수수색을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강제 수사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보건당국이 보기에는 오히려 신천지 교인들을 더 숨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신천지 교인들은 더 음지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면 또 그분들의 확진자가 그 가운데 있다면 또 경로를 쫓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강제 수사 없이도 충분히 방역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시에서는 이런 신천지회를 상대로 뭐 살인죄로 뭐 고발을 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과하다 예.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천지 측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최대한 묻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강제 수사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신천지 교인들 지금도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더욱 음지로 숨어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보건당국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코로나19 많은 분들이 언제쯤 가라앉을까, 언제쯤 정리가 될까, 언제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코로나19 상당히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로 이제 봐야 되는지 그 정도는 규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뭐 아직도 백신이 개발 중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뭐 아직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거는 사실이나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실제로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확인한 거는 일단 전파력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 2009년 신종플루나 아니면 메르스보다도 훨씬 더 전파력이 높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뭐 신종플루보다는 이제 치사율이 높지만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낮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경미한 증상일 때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정도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인인지는 모르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앞으로 과학적인 검증은 필요한데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빨리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보인다. 이 정도가 현재 알려져 있는 거고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 뭐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계절형 감기로 편입이 될 경우에는 지금 개발하는 백신 등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걸로는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과거 사스처럼 어느 순간에 사그러진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별 유효성은 없습니다. 사스는 그 사스 바이러스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겁니까?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형 독감 바이러스로 변신할 수도 있지만 또 사스 바이러스처럼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예. 지금 단계로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조금 제가 보기에 높은 비율로 아마 계절형 감기로 편입이 돼서 매년 우리들한테 겨울철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스, 메르스 다 지난 일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많이 힘들어도 했는데 코로나19는 언제쯤 보건당국에서 어떤 내용을 밝히면은 이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구나,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대구 그 신천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이 확진세가 다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도 지금 점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화 경향을 보일 때 이제 조금 국민들이 안심할 수도 있을 상황이 되는데 도대체 그게 언제냐? 아직까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자꾸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물론 대학이 개강이 2주 연기됐지만 그 뒤에 만약에 학교가 다시 시작이 되면 그 중에서 또 집단 발병할 그런 변수들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단 종교 쪽 행사들이 많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집단 발병 가능성도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4,212명이 확진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중증 이상인 사람이 34명이고 또 34명 가운데 19명은 위중한 상태라는 뉴스 속보 자막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중증 확진 판정 받으신 분 가운데 중증 환자분들을 최대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서 치료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에크모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집안에서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대학병원, 상근병원에 음압병동으로 보내서 거기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에크모 치료라고 하는 거는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치료인지.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라고 하는 거는 네. 그대로 산소호흡기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젠 기도 삽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산소호흡기로는 치료가 안 되는 더 위중한 상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더 급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료제일 것도 같고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백신일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이름난 제약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긴 할 텐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개발이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고요. 아직 임상을 지나고 최종 시판될 때까지는 앞으로 1년 이상 1년. 걸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빨리 해야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이 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변이주, 그러니까 돌연 변이가 일어난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효능이 뭐 기전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에 사스 때 사스가 나왔고 그다음 메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나왔고 또 다음에 어떤 코로나가 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치료제 개발이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만약에 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에는 안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사스에 대한 백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는 여전히 사기가 어렵죠. 오늘도 SBS 앞에 행복한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지난주 중반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제 SBS 방송국이랑 가까운 거리에 행복한 백화점이 있으니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줄이 얼마나 긴지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이제 SBS 바로 앞에까지 줄이 이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오늘도 공적 판매처에 588만여 장을 이제 풀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사실 때 긴 줄을 서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구나 이런 체감은 아직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식약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질책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스크가 오늘 저도 오전에 약국을 한번 가봤어요. 마스크 사려고.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온다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납품하시는 분이 와야 오나 보다 하는 거고 그 약국의 경우에는 200매가 오는데 100매가 온다고 합니다. 100매. 1인당 5매씩 제한해서 20명이 와서 사가면은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스크를 안심하고 쉽게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기자들이 했던 질문 세례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계속 애초에 발표한 것처럼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냐 했을 때 아무래도 원료 공급 문제도 있고 뭐 공장에서 바로 약국이나 판매처로 직거래가 됐으면 당연히 이렇게 수치 차이가 없겠지만 중간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렇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마스크 사기가 어렵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9시 이후에 오셔야 돼요. 아니, 없어요. 표가 없어? 네, 표 다 나눠드렸어요. 하나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더 위험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사러 줄 서 있는 분들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분들이 저는 저 앞에 편의점에 가서 뭘 사면서 물어봤더니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 마스크 사려고 저렇게 줄 서 있으면 저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조금 전에 그분들도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물론 저렇게 지근 거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만약에 감염자가 있어서 기침을 한다. 물론 마스크를 썼으면은 상황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마스크 자체가 100% 보호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감염될 우려는 높습니다. 예, 마스크가 지금으로서는 마스크가 유일한 안심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생명줄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할 것 같고 마스크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불안해하고 이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마스크가 일단 1차적인 그런 감염원부터 차단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마스크 자체의 어떤 그 그러니까 입자를 통과시키는 그 포어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완벽한 보호능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안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이가 틈새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침을 할 때 그 비말 자체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효능은 물론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마스크가 대부분 일회용 아닙니까? 네. 요즘 그 마스크 쓸 때 한 번 쓰고 버리라고 하세요? 조금 더 쓰라고 말씀하세요? 가족까지 또 그러니까 얘기할 가장 게 없이 가까이 있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저 스스로도 예. 며칠씩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자체가 며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비말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튄다든가,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감염원에 오염이 안 됐을 경우에는 며칠을 일회용이라도 재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그 KF 시리즈의 마스크를 구매를 못 하셨으면 그 면 마스크, 그러니까 방한용 마스크라도 끼시면 비말이 직접적으로 이게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튀기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 대체 방법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해드려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 재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경증 환자, 확진 판정받은 사람 가운데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자가격리도 계속해서 시행한다, 이런 말씀을 보건당국에서 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이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연구해 오신 구리 이단 상담소의 신현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신천지인들이 지금 가장 이제 동요할 것을 우려해서 내부 단속용, 내부 어떤 결집을 위한 그런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신천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언론 기사도 나오곤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일단 기존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주요 교단에서는 모든 거의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단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뭡니까? 주로 이제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 기존의 정통 교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만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성육신이라든가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교리에 전혀 반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런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사교 집단, 컬트 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사교 집단에 가깝다. 사교 집단이다. 예. 종교를 빙자한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가장 쉽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 가운데는 이만희 총회장이 영생을 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신천지의 아주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지 않는다, 육신이. 예.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보장된 사람이고 나머지 신천지 모든 신도들은 보장되진 않았지만 이제 계속 신앙을 잘 지켜가면 그때가 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신천지들이 꿈꾸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만희 총회장이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럼 신천지는 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나는 사태, 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히진 않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타격을 입고 충격에 빠지겠죠. 예. 현재 오후 3시가 이제 한 10여 초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현장 그림이 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황이 대단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를 했고 또 장소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뭐 신천지의 본거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만희 교주의 은거지였죠. 은거지입니까? 네. 예. 네. 본거지는 과천에 있는 네. 것이고요. 네, 공식적인 그들의 총회 본부라든가 집합 본부는 과천에 있고 거기는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근 한 10년 이상 거기서 거주했던 바로 그곳이 최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성 소위 평화의 궁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90입니다.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90이요. 네, 10세니까 고령이죠. 네. 제가 또 읽은 기사 중에 하나는 뭐 이른바 이 세상의 끝이 오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를 세운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면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 아닙니까? 그런데 30년은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신천지를 믿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어떤 때에 날을 잡진 않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그 때는 이만희 교주 생전엔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만희 교주가 살아 생전에 이루니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곧 이 역사는 매듭져질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긴박하다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죠. 지금 신천지인들이.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 지금 현재 이번에 당국에 제출한 신도수가 한 21만 명? 네, 한 21만 명에 이제 플러스 예. 뒤에 한 6만 명. 이렇게 교육생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까지 해서요. 교육생이라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쫓겨서 마지못해 또 최소한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직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더 있고 그리고 관계 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 기자회견이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들어오는 그림, 현재 정제되지 않은 그림입니다만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자회견 장소로 못 들어간 느낌입니다. SBS 취재진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문을 찍고 있는 장면이 현재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기자회견이 가능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신천지 측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기자들도 발열 검사를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자들에 대한 저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 같군요. 지금 보이는 게 의자군요. 의자와 마이크가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아직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은거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인 모양이죠. 아니 개인적인 거주했던 곳은 최근에 계속 그곳에서 지금 평화의 가평역이요? 궁전에서 가평 고성에 있는 저 평화의 궁전에서 계속 거주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SBS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를 보면은 서울 근교에도 아파트도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원래 지금 살고 있던 그 거주지는 과천에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도권 쪽 그리고 이제 고성리 그것을 오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청도는 또 어떻습니까? 청도와 신천지도 뭐 연관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소위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의 성지는 이스라엘이나 뭐 터키 예루살렘 이런 곳이겠죠. 이쪽으로 가지만 신천지는 과천 그리고 충남 계룡산, 천태산, 국사봉 그리고 청도 이렇게 세 곳을 성지라고 일컫습니다. 성지라고 신천지 측에서 일컫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의 장소가 바로 과천이다. 이렇게 과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네. 그리고 국사봉, 천태산의 국사봉은 이만희 교주가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 2개의 돌판에 계명을 받은 것처럼 이만희 교주가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서 책 2권에 써서 받아 내려왔다. 그래서 그리고 청도는 이제 이만희 교주의 생가가 있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잠깐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로 하는 대목이긴 한데 지금 신천지 측 관계자들도 있고 저 자리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공무원들도 가 있는데 경기도 측에서 기자회견을 허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을 기자회견을 열 또 다른 곳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왜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그 이유는 또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폐쇄된 공간은 현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야외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교수님, 야외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야외는 실내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외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전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기자회견하는 이만희 총회장은 뚝 떨어져 있고 취재진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취재진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거리가 거의 없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가능성을 경기도가 우려하는 건 아닌지 아마도 옆에 일부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말이죠. 뭐 기자회견 자체를 취소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기로는 외부인의 진입로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저 장소는 경기도가 허용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장소를 옮겨서 진입로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측이 밝히기로는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회견과 동시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하겠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도 경기도와 신천지 측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장 상황은 현재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감염을 우려해서 평화의 궁전 시설 내에서의 기자회견은 불허한다. 그런데 저 장소가 소장님이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저 여기.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습니까? 네, 네. 지금 저 장소는 그러면 내부 폐쇄된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입구 바로 바뀝니까? 네. 지금 보니까 대문 바로 입구군요. 대문. 예. 네. 저기 지금 보이는 저 문양이 신천지 보좌 마크라고 그래서 신천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마크가 문에 새겨지는 게 보이네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총회장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공식 행사 때 이제 다 모였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나타나죠. 신격화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보는 것을 대단히 원하겠군요. 그렇죠. 뭐 이제 어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왜 저 북한의 그 지도자 예. 위대한 지도자 하면서 그들이 추앙하는 그런 그 김정은이나 이렇게 나오면 왜 막 그 인민들이 막 그 대중들이 열광하듯이 딱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그 내부 분위기는 딱 그와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네. 신격화한다고 한다면은 또 본인이 의도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겠군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더 신비로워하고 또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는 것을 더 감격스러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공식적인 그런 행사 때, 절기 때 이때는 전 신도들을 모아놓고 그게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8분, 9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1분 정도 지나면 3시 10분쯤에는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현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장소를 뭐 다시 옮기거나 그러진 않고요. 처음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 아마도 평화의 궁전 내부였던 것 같고 평화의 궁전 내부는 경기도가 할 수가 없다. 여기는 폐쇄된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 장소를 평화의 궁전이라고 하는 이만희 총회장의 은거지 대문 바로 앞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탁 트인 공간이죠. 야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앞으로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저런 은거지에 나타나면 계속 저곳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기에도 그럼 신천지 교인들 이만희 총회장을 돕거나 또 저곳에서 생활할 때 이런저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상주에 있습니까? 있죠. 네. 그리고 옆에 지근해서 늘 비서같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저곳이 혹시 경기도 가평이라고 한다면은 경기도 가평에는 또 다른 종교의 또 큰 그렇습니다. 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비슷한 곳입니까? 통일교의 천정궁이라는 그 밑에 멀리서 보면 그 통일교 그 천정궁 밑에 지금 이 평화의 궁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평이 뭐 물 좋고 또 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 소위 교주들이 별장 같은 은거지가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